자, 시작합니다. 하나, 둘, 셋. 지난 6월 21일 전주 박물관에서는 아주 특별한 전시회가 열렸다. 우리 서에서의 새로운 경지를 개척하고 간 악필의 대가, 바로 석전 황욱의 분신들을 만날 수 있는 자리였다. 석전의 아들인 황병근 씨의 작품 기증으로 이제 그는 세상 속에서 다시 살아 숨쉬게 된 것이다. 꿈틀꿈틀 생동하는 거대한 산맥, 통상의 인고를 거친 노송, 웅장한 용트림, 석전의 서체에 쏟아진 그간의 찬사들이다. 한국 서단의 거목, 악필의 대가, 뜨거운 예술혼의 화신으로 불리우는 석전 황욱. 하지만 그가 도달하고 싶었던 건 오직 서의 경지만이 아니었는지도 모른다. 석전 황욱. 그가 90평생을 바쳐 일궈내려 했던 것은 과연 무엇이었을까? 구아담다방이 새로 생겼네. 이거. 그때가 나는 여름인 줄 알았는데 봄이요. 전주시 중앙로. 4월 25일인가. 지금은 화려한 거리로 변모한 이곳 한귀퉁에 있는 작은 다방. 아담 다방은 많은 예술인들에게 차를 마시는 곳 이상의 애틋한 추억의 장소다. 두세 건씩 했을 거예요 그때. 화랑이 없던 60, 70년대 가난한 예술인들은 이곳에서 자신들의 그림과 글씨를 발표했다. 석전 선생이 처음 세상의 모습을 드러낸 곳도 바로 이 다방이다. 73년 4월 석전 선생의 전시회는 한마디로 충격이었다. 어딘가 낯선 글씨. 그러나 힘차면서도 기백 있는 한 서예가의 글씨에 전시회에 참석한 많은 사람들은 경탄을 금치 못했다. 그날 그 취재를 하기 위해서 아담다방을 이렇게 들어가니까 정말 아주 생소한 글씨, 이제까지는 내가 보지 못했던 그런 글씨가 그 눈앞에 전개됐을 적에 나는 그야말로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그 취재를 하고 나와서 많은 사람들한테 아담다방에서 전시하고 계신 그 황욱 선생님의 글씨가 어쩌면 그렇게 막 그 괴석 같고 호랑이 같고 저런 글씨는 참 처음 대한다. 그런 이야기들을 그때 많이 했죠. 당시 석전의 나이 75세. 그때까지 전혀 세상에 알려지지 않았던 이 노서예가의 등장은 전북 문학의 일대 사건이었다.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일이었다. 사실은 그 73년도가 아버지께서 결혼하신 60주년이 되는데 내가 어려서부터 뻔히 알다시피 평생을 글씨를 써오셨는데 한 번도 세상에 공식적으로 발표한 기회도 없었고 세상 사람들한테 알리지도 못하고 우리 고향 주변에서만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전주 사회에 일단은 한번 알린다기보다는 그날 하루를 이 아버지 친지분들이나 또 이 기관장, 유지들 이런 분들을 모시고 좀 즐겁게 해드려야 되겠다. 사실은 그런 취지에서 내가 이제 선친께 아주 간곡히 부탁을 드렸어요. 그렇게 팔릴 것으로도 생각을 안 했는데
한 30여 점, 한 30점 정도 그때 여기다 진열을 했었는데 주문자들이 쇄도를 해가지고 아마 한 7, 80점으로 기억이 됩니다. 7, 80여 점이 주문이 들어가지고 다시 그 작품들을 써서 이 제작을 해가지고 보내드리느라고 내가 아주 혼났어요. 첫 전시회는 석전을 세상과 이어주는 다리가 되었다. 1974년 동아일보 초대전을 통해 석전은 중앙서단에 그 존재를 알리게 된다. 이름 없는 시골 선비에 불과했던 석전이 전국적인 주목을 받게 된 것이다. 그때 저는 석전 선생님의 존재를 몰랐을 때였어요. 물론 저도 서력이 짧았을 때지만, 그러나 짧은 제 안목으로 중앙서단에 알려지지 않는 석전 황욱 선생이라는 인물의 글씨에 매우 매료되었고, 이와 같이 훌륭한 글씨를 쓰시는 분이 어찌 중앙에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았을까 하는 회의도 있었어요. 매우 순우하면서도 기골이 웅장하고 청아한 그런 넉넉한 글씨였습니다. 74년 동아일보 전시회를 시작으로 석전은 매년 전시회를 갖는다. 78년 현대화랑 전시회에서 91년 동아일보 회고전에 이르기까지 노령임에도 청년다운 정열이 넘치는 석전의 글씨는 혼이 살아 숨쉰다는 극찬 속에 한국 서예계의 큰 맥으로 자리 잡는다. 그렇다면 석전은 무엇 때문에 세상에 일찍 작품을 선보이지 않은 걸까? 석전에게 서예는 하나의 재능이기에 앞서 마음을 갈고 닦는 수양의 도구였다. 자신의 마음 하나 다스리지 못하면 남을 감동시킬 수 없다. 남에게 보이기 위한 글씨는 정신도 없고 가치도 없다. 글씨를 쓰는 석전의 신념이다. 이는 석전을 세상의 중심에서 비껴나 초야에서 외길 인생을 걷게 한 바로 그 이유가 되었다. 석전 선생님의 그 필묵을 대하는 정신은 대단히 구도자의 자세였다고 보여집니다. 필묵을 통한 어떤 세속의 명리를 추구하고자 하는 것도 아니었고, 만약에 세속의 명리를 추구하고자 했다면 중앙서단에 진출해서 여러 사람과 교유도 하고 했겠죠. 또 일평생 향리에 머물지만도 안 했겠죠. 그러나 일평생 향리에 있으면서 중앙서단과는 일정한 거리를 두고 오직 자기 세계만을 위해서 필묵을 벗삼았다는 것은 그 생을 관조하고 자연을 벗삼아 하는 그런 어떤 구도자의 자세였지 않느냐. 봉오리를 채 맺기도 전에 화려함부터 내세우는 세상. 정신보다 물질이 앞서는 시대일수록 참 예술가의 존재는 절실해진다. 그래서일까 석전이 유난히 돋보이는 까닭은 물이 가득 찬 못은 오히려 소리가 없다 했다. 이 작품은 의초인 삼사가 어진 세효유라 막 이렇게 썼습니다. 이것은 송구봉의 그 식귀를 그대로 옮겨 쓰신 것인데, 사실은 푸른 입은 서너 명이 티끌바크 그런 그 명산 지리산을 찾았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기서 가만히 이 내용을 음미하다 보면 이 의초 삼사인은 어떤 분이냐, 바로 석전 이 선생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무 욕심이 없이 푸릇을 입은 채로 명산인 세상 밖의 티끌밖을 찾았다 하는 것은 이 석전 선생님은 작품 세계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으니까, 일생을 통해서 아마 부연 설명하자면은 수천의 그 작품 자체가 의초 삼사인이
진세의유하던 그런 그 자신을 쓴 것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지필목을 벗삼아 초야에 묻혀 지낸 서도 인생. 속세에 티끌 하나 없이 고고하게 살아온 그의 죄치는 온통 묵향뿐이다. 욕심 없이 소박하게 한평생을 살다 간 석전황욱. 그는 조선조 선비의 풍모를 오롯이 간직한 마지막 야인이었다. 서예가 석전을 대표하는 것은 바로 악필이다. 쥐일악, 붓필, 말 그대로 선하게 붓을 움켜쥐고 쓰는 운필법을 말한다. 붓을 잡는 서예가에겐 손이 생명이다. 그러나 석전은 환갑이 지나 수전증을 겪게 된다. 서예가에겐 치명적인 수전증. 이 위기 속에서 탄생한 것이 바로 악필이다. 게다가 85세 때 또 하나의 아군이 겹친다. 그나마 지탱해오던 오른손마저 마비 증세가 왔던 것이다. 당시 서단에서는 다시는 붓을 들 수 없을 것으로 예견했었다. 하지만 석전은 또 한 번 일어섰다. 이젠 왼손으로 붓을 쥔 것이다. 기적은 없었다. 오직 글씨를 향한 석전의 열정과 집념만이 있었을 뿐이다. 악필로는 세부적 기교가 일체 붓끝에 미치지 못한다. 또한 꾸밈을 위한 제어도 쉽지 않다. 그래서 작가 마음속의 의경이 그대로 화선지에 투영되는 것이 악필이다. 그 한국 선생 글씨를 보면은 모두 글자가 굵지. 그러면서 글씨 획의 굵기가 비슷비슷한 글자 보면 또 결구 자체 그 구성 문자 하나하나 그것이 어리석지 무슨 아주 똑똑하려고 하지 않은 것은 내가 알고 있습니다. 또 그 글자들이 배열된다든지 이게 고르질 않아요, 그 사람 글씨가. 그것은 결국은 악필에서 나온 그런 순수성이 있다 볼 수가 있어요. 작품상으로 볼 적에 상당히 순수하고 꾸밈 없고 솔직하고 그랬다는 거. 또 추하면 추했지 곱지 않았다는 거. 자고로 글씨는 고운 것보다는 추한 것이 낫다고 했다. 그것은 서예가 기술이 아니라 마음을 닦는 일이기 때문이다. 무형의 사상이 유형의 문자를 빌어 종이 위에 하나의 생명으로 태어나는 것, 이것이 참 서예다. 특히 그 어떤 외형의 그 서예의 어떤 미보다는 그 질적인 것, 본질적인 미를 추구하려고 굉장히 노력하셨고 또 그걸 나중에 꽃 피우신 그 대서예가로 저는 보고 싶습니다. 이 석전 선생의 글씨에서 느끼는 것은 우리 한국적인 바탕미가 많이 나오는 거고, 그다음에 그 중에서도 한국 산야의 아주 그 오랜 풍상을 겪은 그 구불구불한 소나무 같은 그런 기계, 또 어떤 그 이 풍토적인 걸 보면 그 국악 중에서 우리나라 음악 중에서도 이제 판소리라든가 이런 정악이 아닌 민속악 중에서 그런 그 민중의 한과 애환이 담긴 듯한 그런 그 마음이 들어있고, 또 형태에서 조금 말씀드린 그 소나무라든가 그런 그 억센 그 품격의 글씨를 많이 남기신 분이 아닌가. 뜻은 쇠하고 형태만 흥해 서도보다는 서예로 굳어진 오늘날의 서예. 그래서 석전은 강조한다.
하늘 천자 한자를 쓰더라도 하늘의 뜻을 알고 써야만 바른 글이 나온다고. 글씨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능숙한 글씨를 쓰는 것을 능서라 그러고, 글씨를 그 아주 기교에 아주 그 숙달된 글씨는 아니지만 마음 속에 우러나는 글씨를 썼을 때 그것은 착할 선자 선서라고 합니다. 그래서 글씨의 격을 따질 때는 기교 위주의 능서보다는 마음에서 우러나는 선서를 더 격조 높은 것으로 보죠. 그 악필법, 우수의 악필법도 어려워서 좌수로서 좌수필법을 쓰시면서 그러한 글씨에서 세부적인 기교를 배제한 신법의 글씨, 마음속에 우러나는 작가의 그 의경을 드러내는 글씨를 썼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8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하루하루 새로운 마음으로 붓을 잡았던 석전. 그러기에 석전은 붓을 놓을 뻔한 위기 속에서도 악필이라는 독특한 필법으로 글씨를 지켰고 또 자신을 추스렸다. 치명적인 장애를 극복하고 꽃피워낸 악필. 석전에게 악필은 바로 인간 승리의 또 다른 이름이다. 일일신 구일신이라 진실로 날로 새롭고 나날이 새롭고 또 나날이 새로워라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마는, 여기서 새롭다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 이 새로울 신자 자체가 가시나무 친자에다 도끼근을 붙여서 가시나무를 치면 칠수록 새롭게 um이 돋아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 석전 할아버지는 근 90평생을 계속 종이를 버려가면서 그 종이로 불쏘시개를 하고 불을 뗄 수 있을 정도로 그런 불군을 정신으로 나날이 새롭고 진실로 또 나날이 새로웠던 이런 작품 활동을 전개했습니다. 항상 나날이 새롭고 나날이 새로워진다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자꾸 다시 충전시키고 충전시키고 충전시켜서 뿌리를 튼튼하게 하는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진실로 나날이 새롭고 또 나날이 새롭고 또 새롭다 하는 이 몇 마디의 말씀에 당신의 불구르 작품 세계에 도전하는 예술 정신이 배어 있는가 싶습니다. 석전은 1897년 고창군 성내면 조동리에서 영조 때 실학의 거장 이제 황윤석의 7대손으로 태어났다. 대대로 유학을 지켜온 선비의 집안이자 천석군의 풍족한 가정에서 석전은 부족함이 없는 유년기를 보내게 된다. 이에 선비들이 그러했듯 5살 때부터 그는 한학을 익히게 된다. 또한 7살 무렵엔 붓을 잡게 되는데, 자연스럽게 시작된 이 붓과의 만남은 평생 석전을 따라다니게 된다. 그러다가 결혼한 이듬해인 1918년 석전은 인척인 근촌 백관수 선생의 권유로 서울중앙고부에 입학, 신학문을 접할 기회를 가진다. 하지만 유가족 전통을 고집하던 부친의 엄명으로 자진중퇴, 고향으로 내려와야만 했다. (1920년) 석전은 처삼촌 노병권과 함께 금강산으로 들어간다. 당시는 암울한 일제 통치기. 많은 선비들이 망국한을 달래려 금강산에 찾아들었다. 그러나 벼루와 종이가 없는 첩첩산중. 석전은 절간 마룻바닥에 그리고 바위에
맹물로 글씨를 쓰며 중국의 명필 조맹부, 왕희지, 구양순 그리고 조선의 명필이었던 추사와 창암의 글씨를 두루 섭렵한다. 나라 잃은 서름을 삭히며 금강산 돈도함에서 보낸 10년 세월. 세상과 완벽하게 차단한 채 오직 한학과 글씨에만 전념했던 그 시간들은 뒷날 독특한 석전체의 뿌리가 된다. 그 후 고향에 돌아온 석전은 서예 세계에 더욱 몰입한다. 만법괴일. 옛 필체를 두루 섭렵하다 보면 결국 체는 한 가지였다. 이제 석전에게 스승은 다름 아닌 바로 석전 자신이었다. 스스로에 대한 동료와 채찍질로 자신만의 서체를 탄탄하게 구축해가며 글씨에 몰입했다. 연습지로 아궁이에 곤부를 떼고 병이 날 지경에 이르기까지 자신에게 혹독했던 석전. 그러나 글씨 외엔 일체 신경을 거둔 그 시간들은 곁에 있는 사람까지도 지치게 만들었다. 어머니께서 그 노방이라고 명주 실크 있어요. 그놈으로 소물로 와서 옷을 싹 해서 입혀드리면은 먹을 당신이 그때는 안 갈아드린 게 이렇게 가르시면 여기다 다 버려 옷을. 그러면 싸우셔. 그 명주가 그렇게 입혀놓으면 가서 이렇게 먹묻혀갖고. 어떻게 그 연습 조이가 많이 나오든지 저는 그 아궁이에다가 큰 아궁이에다가 금부를 뗄 정도로 그런 그 연습지가 많이 나왔었어요. 가장 때까지 쓰셔가지고 그걸 아마 그때 당시 한 3, 4년여를 계속 글씨만 썼습니다. 내가 알기로. 오지금은 어머니하고 그것 때문에 불화도 많이 하시고 동사가 뭐 어떻게 되는지 살림이 어떻게 되는지 전혀 불구하시고 글씨만 쓰였으니까. 흔히 석전은 행초서에만 능한 작가로 알려져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안타깝게도 6.25 사변으로 초기의 작품들이 소실됐지만 몇 개의 비문과 탁본에서 초기의 필체를 찾을 수 있다. 젊은 시절 습작기. 석전은 여느 서예가와 마찬가지로 해서나 이해서 등 이른바 오체에 고루 능한 작가였다. 이렇듯 튼튼한 밑받침이 있었기에 악필이 가능했던 것이다. 서예가로만 알려진 석전. 그러나 그는 매우 다재다능한 인물이었다. 예, 악, 사, 어, 서, 수. 예 선비들이 수신을 위해 겸비하던 육례. 서예란 이 육례 중에 한 가지일 뿐이니 단순히 서예가로만 보는 것은 석전의 참모습이 아니다. 특히 전문가의 버금가는 경지를 보였던 가야금 솜씨는 석전의 글씨 속에 유려한 가락으로 스며 있다. 음악, 자연, 그리고 사람. 석전은 세상의 모든 것과 어우러져 자신의 몸과 마음을 균형 있게 조율할 줄 알았다. 풍류를 즐겼던 그는 율계회를 조직해서 시조를 읊고 정악을 연주하는 등 음악과 함께 서예 예술의 세계를 걸었던 작가였다. 그리고 저명한 사회 인사들과의 교류를 통해 인식의 폭을 넓혀갔다. 뭐 백관수 씨 같으신 분, 송진우 씨 같으신 분, 서울 올라오시면은 그 유진호, 아니 유진호 한다, 여운영 씨. 또 그 전에 쌍친면에 계시는 우리 여종제부 있어요. 김병직 씨라고. 그분들 그렇게 서울 오시면 다 모아갖고 가야금 뜯으시고 시조 오시고 시조 글 짓고 그렇게 했어요. 음악으로 아름다운 심성을 기르는 일은 곧 덕을 닦는 것이라 했다.
가야금줄을 퉁기듯 기백 넘치고 활시위를 당기듯 팽팽한 탄력이 있는 석전의 서체. 흥이 담긴 그 생명력은 우연한 산물이 아닌 석전의 풍류 정신에서 우러나온 것이다. 이게 사실 글씨를 쓰면서도 그냥 혼자 기분이 좋아야 글씨가 제대로 나와. 그 예술을 그렇게 그냥만이 가령 얼렁말에서 무슨 시조를 불러가면서 글씨를 써라 이러면 그냥만 밖에 쓸 사람이 없어. 그 시조를 그렇게 능하니까, 육례에 능하니까 한쪽에 시조 불러가면서 한쪽에 붙잡고 글씨 쓰라고 하면 요새 서예가들이 그런지 도저히 몰라요. 그 예술을 좋아하고 예술에 능하니까 다 그랬어야지. 그러니까 전양반은 어느 정도 시기가 지내가면 나는 글씨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인정받을 수 있는 날이 오지 않을까 나는 그래 봐요. 석전의 초반기가 평탄하고 순조로웠다면 중반기는 불행으로 점철된 인생이었다. 해방을 맞은 한국은 극심한 좌우익의 대립 속에 휩싸인다. 좌익 아니면 우익 속에서 중도의 길은 인정받지 못하던 당시 많은 지식인들이 좌익에 뛰어들었듯이 석전의 장남 병선 씨와 차남 병옥 씨도 그 길을 따른다. 전쟁이 일어나자 차남 병옥 씨는 인민군을 따라 나섰다가 행방불명된다. 그리고 좌익계의 거물이었던 장남 병선 씨는 빨치산으로 남아 끝까지 저항하다가 53년도에 결국 붙잡히게 된다. 하나들은 감옥으로, 또 하나들은 어딘지 모를 곳으로 떠나보낸 석전. 그의 상심은 말로는 다 할 수 없는 것이었다. 사형 직행만을 기다리는 큰아들을 구하기 위해 석전은 집안의 모든 땅과 밭을 팔아치운다. 당신은 전쟁 후라 치세도 없는데 천석군이었던 가세는 갑작스레 몰락하게 된다. 그리고 몇 년에 걸친 끈질긴 석전의 구명운동은 유명한 일화를 낳는다. 저희 선국께서 직접 쓰신 그 탄원서, 진정서, 그 글씨체를 보시고 그 비서관들이 늘 경무대를 찾아다니면서 이렇게 애원을 하고 다니니까 비서관들이 다 알았대요. 심지어는 그 경비원들까지 다 알았다고 하니까. 그래서 이 주인 황병선의 아버지 되신 아무개가 이렇게 쓴 것이다.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께서 그 글씨에 탐복을 해가지고 이런 선비의 아버지의 자식이라고 한다면은 살려줘도 되겠다 해가지고 대통령께서 사형 결재를 했는데 다시 서류를 올리라 해가지고 재결재를 해서 무기로 재결재를 하셔가지고 우리 형님의 생명을 살리게 됐다. 결국은 한간에서는 그러죠. 아시는 분들은 석전 아무개가 이승만 대통령을 이겨 먹은 분이다. 이렇게. 그런 우여곡절 끝에 구해낸 장남 병선 씨. 그러나 병선 씨는 어렵게 석방이 된 후 지병을 앓다 지난 85년 아버지보다 먼저 세상을 떴다. 두 아들에 대한 막막한 한을 안으로 사귀던 석전은 큰아들이 석방되면서 세상과의 교류를 단절하게 된다. 아픔을 달래기 위해 그가 기댄 건 오직 붓과 벼루와 종이. 묵향 속에서 그는 괴로움을 잊으려 했는지도 모른다.
어떻게 보면 석전이 명필이 될 수 있었던 건 이런 힘든 시간들 때문이 아니었을까. 일체의 사념을 제거한 무심의 시간, 일상의 속기를 걷어낸 몰입의 시간. 이 시간 속에서 석전은 괴로움과 한을 잊어갔다. 임실군 강진읍 갈담리. 석전과 며느리 전인주 씨에겐 잊지 못할 곳이다. 전직 교사인 며느리 전인주 씨가 임실로 발령을 받자 객지에서 혼자 지내던 석전은 며느리를 따라온다. 당신은 갑작스레 기운 가세로 인해 온 가족이 뿔뿔이 흩어져서 살 때 아들 병근 씨는 사업 관계로 서울에서, 손자들도 이곳저곳에서 흩어져 살아야 했다. 졸지에 가장 노릇을 해야 했던 며느리 전인주 씨. 아이고 방도 이렇게 놀리는 거 봐요. 그냥 뭐 뱀을 사다가 여기다가 힘들고 마냥 고통스러웠지만 이젠 추억이라고 부를 만큼 먼 얘기가 됐다. 왜 이렇게 웃음소리 뛰어가다. 참 희비가 다 담겨 있는 곳이 여기라고 볼 수 있죠. 서울에서 파산을 하고 여기 와서 내 청춘을 다 바쳤고 또 그 어려운 생활도 헤쳐나갈 수 있었던 과정이 바로 이곳이 아니었는가 싶어요. 여기 내려올 때는 그냥 빈몸으로 내려왔었는데 방도 구해놓지 않은 상태에서 무작정으로 저한테 오셨거든요. 그래서 그냥 건너에 그 소를 키우면서 빈 방에 그 소죽 쓰는 그 방인데 그 방을 잠시 빌려가지고 머물게 하시고 제가 모시고 그 후에 천석군의 아들에서 남의 집 새방 사는 처지로 전락한 석전. 그러나 한평남짓한 좁고 침침한 이 방에서도 분만은 절대로 놓지 않았다. 종이 같은 건 대드릴 수가 없어가지고 학교에 오는 그 신문 같은 거 모아서 이렇게 갖다 드리고 붓을 사드렸어도 이제 역시 이제 가산이 파산하다 보니까 벼루와 이제 먹 같은 거는 해결을 못 하시니까 그냥 맹물로 그 종이 신문 위에다가 그 혼자 시름을 달래시면서 그냥 매일 그렇게 쓰고 계셨죠. 여기서 혼자. 우리 아버님께서도 고생을 많이 하셨죠. 그러니까 아주 큰 고생을 하셨어요. 어려운 시절에도 석전은 힘들다는 내색을 결코 하지 않았다. 그리고 비극의 역사로 잃은 두 아들에 대해서도 결코 입 밖에 내지 않았다. 다만 석전은 평소 통일에 대한 이야기를 자주 했다. 불행한 우리 역사의 희생양이기 때문일까? 석전 선생의 작품엔 통일을 그리는 작품이 많다. 오늘 수요일 휴요에 내가 시기를 축천 하늘에 빕니다. 새해로 통일되기를 빕니다. 그 말이요. 실년 통일이라. 밤낮 생각이 그것이요. 한번 언제 터질라고. 그래서 내가 외사 터길이 동서들이 저렇게 희망이 있고 그래서 한국도 그렇게 터질라는가. 그 바라고 한겠어. 스스로 아호를 몽유금강산인이라 지을 만큼 금강산을 그리워하고 통일을 열망했던 석전. 그러나 끝내 통일을 보지 못하고 곁에 두지 못함을 늘 한으로 여겼던 둘째 아들도 보지 못한 채 지난 93년 95세를 일기로 석전은 이 세상을 등졌다. 대립과 분단으로 얼룩진 한국. 그런 조국은 석전에게 기쁨이 아닌 한의 대상이었다.
석전의 대표작으로 꼽히는 구례 화엄사 일주문 현판 휘호. 이는 우리나라 최대 실물 크기 글씨로 91세의 석전이 식지 않는 열정으로 완성한 의지의 결실이다. 당시 작게 써서 확대시키자는 주변의 의견을 한마디로 거절. 실제 크기로 쓸 것을 고집하는 통에 온 가족이 먹을 갈아대야 했던 일화는 유명하다. 80세 이후 말년은 석전 예술의 황금기다. 현존하는 대부분의 작품들도 이 시기에 쓰여진 것이다. 석전의 또 하나 대표 작품인 적벽부. 글자 전부를 외우고 거꾸로 쓰라 해도 쓸 정도로 석전이 좋아했던 문장이었다. 다른 서예가들과는 달리 90세 이후에 많은 작품을 남긴 석전은 많은 글씨를 썼고 그만큼 자신감을 갖고 있었다. 날마다 글씨만 쓴다면 내가 걱정이 없어. 지금도 하루에 종일을 못 써도 하루에 한낮에는 넉넉히 한종일 또 쓰려면 쓸 수가 있는데 그건 너무 무리고 한낮에는 쓸 수가 있다고. 명필의 조건은 무엇인가? 석전의 대답은 많이 쓰는 것이었다. 이는 어쩌면 당연한 말이지만 그만큼 길고 지루한 자기와의 싸움이다. 이러한 석전의 가르침은 유일한 제자인 손자 황방현 씨에게 전해진다. 마천 10년이라고 해서 벼루로 10개를 구멍을 뚫어라. 예, 말하자면 그만큼 글씨를 많이 쓰라는 얘기였을 거예요. 평생 가야 뭐 벼루 1개 구멍 뚫을까 말까 한데 10개를 구멍을 뚫으라고 그러셨으니까. 그럼 내가 아무리 많이 써도 열심히 한다는 말씀을 하진 않으셨어요. 이제는 중견 서예인으로 성장한 황방현 씨. 방현 씨는 우리나라 서단에서 차타가 공인하는 차세대 주자다. 오늘이 있기까지 할아버지의 가르침은 방현 씨의 정신적 지주이자 채찍이었다. (93년) 방현 씨가 제5회 대한민국 서예대전에서 영광의 대상 소식을 듣던 날, 바로 그날은 석전 선생의 운명을 달리하는 순간이었다. 피할 수 없는 할아버지와의 인연. 방현 씨에게 석전은 넘어야 할 산맥이기에 앞서 따라야 할 그림자다. 오로지 서예만을 생각하셨던 일생이신 것 같아요. 밥을 먹을 때도 밖에서 산을 보거나 구름을 볼 때도 이 서예와 같이 접목시켜서 생각하는, 그것이 아주 생활화되다시피 하셨으니까 저도 아마 그런 쪽에서 영향을 많이 받아서 구름을 보거나 할 때도 구름의 선이 이 서의 어떤 선과 흡사한지 이런 것도 많이 생각하게 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중학교 때 사랑방에서 흘러나오는 할아버지의 가야금 선율에 매료되어 배우기 시작한 가야금. 소녀 미연 씨는 자연스럽게 가야금을 접했고 이젠 뗄래야 뗄 수 없는 평생의 업이 됐다. 지금 학생들을 가르치거나 아니면 이제 제가 가끔 가야금 연주를 한다거나 아니면 TV를 본다거나 할 때 그때 그 할아버님이 그 타셨던 모습 그리고 그 음악이 가장 귀에 남아요. 그러니까 그때 기억으로는 제 연보를 하셨던 게 가장 기억에 남는데 그게 지금도 아이들을 가르칠 때도 그 마음이 이게 먼저 들고 아이들이 하는 것이 그냥 그 재능에만 기에만 너무 넘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할아버님이 연주하셨던 거는 이제 덕으로 수양으로 하셨던 거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남고 지금도 그 마음을 많이 유지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석전의 예술혼은 외손자들에게도 대물림됐다. 넘버3의 성능한 감독, 그리고 영화 만다라 시바지 등의 시나리오를 쓴 작가 송길한, 바로 장녀 황충남 여사의 아들들이다. 현대사 그 가장 어려웠던 길목을 묵묵히 이제 걸어오셨던 분으로 그 이면의 애환은 지금 드러나 있지를 않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게 저는 할아버지의 진면목이라고 저는 봐요. 적어도 자기 스스로 그 하는 자가 스스로 만족할 수 있는 지점까지는 끊임없이 노력하는. 그래서 만약에 오랫동안 그것이 안 나온다 하면은 좀 미흡하나마 이 단계에서라도 세상에 내놓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걸 포기할 수 있는. 그러니까 할아버님의 삶이라는 것은 전체적으로도 그렇고 제가 뭐 주제는 넘지만 어떤 그런 모습으로 사셨던 것이 아닌가. 그리고 지난 시절 돌밭을 일구며 힘들게 살았던 때를 간직하기 위해 스스로 붙인 호 석전. 척박한 돌밭을 옥토로 일궈내듯 그의 숭고한 예술의 경지는 인간 승리의 바탕 위에서 더 빛을 발했다. 석전 황욱, 그가 진정 도달하고 싶었던 건 참된 인생의 경지가 아니었을까. 100년 한 세기에 이런 어른을 주위에 우리가 갖는다는 것, 이건 굉장히 참 행복한 일이고 어찌 생각하면 그렇게 쉽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선생님이 어떤 설정한 인생의 삶에 대한 목표, 이런 걸 향해서 꾸준히 참 불구르 정신으로 또 서둘지 않고 또 개인의 명리 이것에 급급하지 않고 말하자면 꾸준히 당신 스스로를 닦으면서 하나의 길에 오롯 하실 수 있었다는 거, 이런 건 우리가 석전이 언제나 강조했던 허심. 그 허허로운 마음을 이어받은 아들 황병근 씨는 석전의 전 작품을 이곳 전주박물관에 기증했다. 이제 석전은 만인에게로 돌아간 것이다. 글씨는 반영하는 것이라 했다. 그 사람의 재주를 반영하고 배움을 반영하고 인품을 반영한다. 그러므로 서예는 바로 그 사람 자체라 했다. 그렇다. 석전의 글씨는 바로 석전 그 자체다. 석전의 글씨 속에는 그 끝없는 열정, 불굴의 의지, 그리고 무욕의 정신이 녹아있다. 석전의 작품들 속에서 석전은 아직 살아있다.